분들 중에 어제 2부 강의 못 들으셔서 그냥 1부부터 들으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이해되시는 부분부터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정규 진도를 갖고 강의를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전 내용을 하나도 모른 채로 오늘 강의를 들어도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은 이 대인관계의 자폐적인 부분들과 소통되는 부분들, 그 부분을 통해서 대인관계의 발전을 꿈꾸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뭐 성격이라든가 뭐 능력, 매력, 화술, 재미, 친밀, 주로 이런 부분 쪽으로 키워드를 많이 잡으시고 뭐 아니면은 뭐 조금 피해의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제 제가 강의 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그루밍, 가스라이팅 주로 이런 쪽으로 많이 컨셉을 잡으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에 일반적인 이런 쪽에 부족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뭐 조금 더 나아가기는 뭐 비슷합니다. 자신감, 자존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건 이제 본인한테 문제나 부족이 있다고 트레이님 어서 오세요.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나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쁘고 악당인 사람들에게 악인들이 많아서 그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부분들의 해석을 많이 내리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또 반대로 또 그거를 이제 세상 탓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탓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 매너, PC 그리고 도덕 주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여기다가 얹어갖고 뭐 과학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상식에 걸맞고 매너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PC적 세상이 만들어진다. 뭐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된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사람들이 계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갖고 많이 접근들을 하시는데 상명학은 소위 얘기하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얘기하는 치료 모델을 예로 들면서 꼭 병리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대인관계적 문제가 거의 질병 수준으로 갖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부족,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여기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인지행동 치료에서 얘기하는 치료 과정을 비합리적 사고체계를 합리적 사고체계로 수정을 할 때 이 비합리적이라는 부분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격, 매력, 부족 부분에서의 온전치 못함을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또는 PC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올바르고 매너적에 대한 부분대로 사고체계를 갖고 있지 않는 걸 또 비합리적 사고체계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랑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뭐가 비합리적 사고체계냐? 결국 대인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합리적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대인관계를 잘 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인지행동 치료에서 얘기하는 비합리적이라는 건 사회적 기준을 놓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PC적으로 치자면 도덕적으로 치자, 뭐 상식적으로 치자면 그럴만하다, 그럴만하지 않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이런 사회적인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어떤 사고체계를 가진 걸 비합리적인 치료라고 인지행동 치료에서 규정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질병,
병리적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적용하는 개념이고요. 상명학에서 얘기하는 이 비합리적 사고 체계를 합리적 사고 체계로 변화시켜야지만 대인관계적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때, 브론드파님 어서 오세요. 그때 비합리적이란 뜻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처증 또는 의부증. 의부증.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 그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상명하게 현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정신과 닥터분도 계시지만 학인분 중에는 현대 정신건강의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인간의 심리적 불편과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과학적 연구가 만들어졌고, 또 계속 이제 임상의 현장에서 정신과 전문의 분들께서 계속 연구도 하시고 또 계속 환자를 상담, 진료, 치료를 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정신건강의학에서, 즉 정신과 닥터들이 정신과 문제를 갖고 정신과를 문 두들긴 환자를 대한 이런 접촉의 기간이 수십 년 이상이 쌓였잖아. 마티네님 어서 오세요. 미륵님도 어서, 우리 명건님도 미륵플로 명건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정신건강의학에서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 불편을 해결해 주는 그런 레벨 또는 효용성 이런 것들은 꽤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그렇게 정신건강의학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증상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정도 병은 고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의외로 정신과 상담이라든가 약물 처방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도 좀처럼 잘 고쳐지지 않는 몇몇 정신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의처증과 의부증입니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남편분이 이렇게 부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던가, 또는 반대로 부인이 남편분의 외도를 의심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통 의처증, 의부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하고 이런 거 생기면 거의 잘 못 고치고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의 파탄이 이르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어떠냐 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의처증이고 의부증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의처증과 의부증의 현상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친구, 연인, 가족 또는 장소로 치자면 학교, 직장, 모임 등에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 우리가 왜 대인관계를 잘 못했을까 하는 근본적 이유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 있는 건 아니지만, 설마 없으시죠? 없겠지만,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의처증과 의부증을 우리가 좀 왜 그런 건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그게 근본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대인관계 문제, 부족의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처증, 의부증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진단명으로 있는 거니까 이거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예? 의처증, 의부증은요 확실히 정신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병자는 이렇게 그냥 미친 사람인데 그냥 뭐라고 해? 이거 미친 사람인데, 진단명만 놓고 보자면 의처증, 의부증도 정신병자, 미친 사람을 맞는데, 수많은 정신병을 가진 환자 중에서 의처증, 의부증 증상을 가진 사람만큼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멀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의처증, 의부증을 가진 사람은 그 증상, 즉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그것 빼고 나머지에선 매우 지극히 정상처럼 보입니다. 정상처럼. 이 사진처럼
사진을 얼핏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매우 정상이에요. 자기가 뭐 예수라고 믿는다던가, 아니면 뭐 누가 내기에 도청장치를 달았다던가, 뭐 횡설수설을 한다던가, 뭐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의처증, 의부증 걸린 사람들 직장도 잘 다니고요, 학교도 잘 다닙니다. 멀쩡하게 잘 다녀요. 근데 사실은 미친 거죠.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근데 왜 이런 증상을 해결할 수가 없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킹리적 가시. 일명 여러분들이, 이거 귀에 꼽으니까 찾기 편하고 좋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일명 뇌피셜, 대뇌망상. 이 사람들은 어떤 합리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불안하거나 의심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질 수는 있어요. 뭐,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면 저 새끼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왜냐면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렇다는데. 어쨌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멀쩡한 사람들은 그냥 내가 그리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리 느꼈다. 그것만으로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약간 의심이 되면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세상, 나와 실제 사실 여부를 이렇게 연동을 시켜서 보통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요즘 많이 이런 말 쓰던데, 메타인지 깨졌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똑똑했는데 오늘 요즘 들어갖고 약간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사람이 약간 상태가 안 좋아졌더라. 그러면 요즘 메타인지 깨졌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들을 땐 킹리적 가심으로 이거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도 뭐 이렇게 다음에 추론을 굴리면서 사실 여부와 확인해보고 이렇게 돌려보면, 내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의심이 들면 또 돌려보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아닐 수도 있겠네 하면서 점점 이렇게 메타인지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그 부분이 이렇게 합리적 사고체,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인지행동 치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명학에서 얘기하는, 상명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비합리적 사고체계가 뭐다? 킹리적 가심을 비합리적 사고체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메타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합리적 사고체계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 이런, 누구나 다 킹리적 가심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느끼면 다 그런 거니까. 원래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기 보고 웃으면 다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저도 이제 오프라인 수업 나가서 제자들이 저보고 웃으면 다 저 좋아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막 분리할 게 없으니까. 근데 기분 좋아지니까 저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뇌피셜 되뇌망상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 제가 왜 미친 사람은 아니냐? 메타인지가 깨지진 않았거든. 날 보고 막 웃어. 그러면 제가 나를 보러 나왔구나. 그럼 그렇지.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이렇게 대단한 우리 선생님을 보러 나왔구나. 처음에 이렇게 킹리적 가심을 하다가도 그 뒤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날 좋아하고 날 보러 나왔으면 나한테 말도 걸고 내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막 즐거운 표정도 짓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빼놓고 지들끼리 모여갖고 막 사담 나누고 자기들끼리 어디 놀러가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발동되는 거죠. 그렇지. 날 보러 온 게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어울리러 나왔구나.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킹리적 가심이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한 40대 초반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옛날부터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고 감명이 깊어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어떤 뭐
자기 문구처럼 외우는 게 있는데, 더 이상 나는 내가 머무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을 보러 나오지 않는다. 자기들 또래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 그 부분을 섭섭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는 환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와 상담할 때 활짝 웃는다고 해서 의사를 만나러 온 것은 아니다. 병을 고치러 온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한테 깊은 애정이나 신뢰, 장기적 관계에 욕망을 가지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의사가 볼 때 조금 신의가 없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처 입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 스스로한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는 여러분들 개인의 발전과 행복을 꿈꾸고 다른 곳에 가서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의 시절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배우기 위해 여기 오셨지, 저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건 아니니까. 슬프지만 가을님 어서. 슬프지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 녀석들이 나를 보러 온 거다, 내가 좋아서 여기 있는 거다라는 킹리적 가심을 제가 살짝 가지더라도 그런 식의 메타 인지로 저의 뇌내 망상 뇌피쇼를 좀 줄여가서 그걸로 합리적 사고 체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애초부터 의처증을 가진 사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처증이란 게 뭘까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건데, 아내의 외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건데, 알고 보니까 확인해 봤더니 외도를 해. 그럼 그게 의처증이에요. 내 연놈들이지. 그게 어떻게 의처증이냐고. 내 아내 외도를 의심을 했는데,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는데,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는데 외도를 하고 있네? 왜 실제로 외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의처증이 아니, 얘라 이 연놈들이 잡았다. 그쪽은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처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의처증이라고. 그럼 의처증이란 건 뭐예요? 아내가 외도를 안 했다는 거야. 아내가 외도를 안 했어. 아내가 외도를 안 하면,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군요 하고 메타인지가 작동을 해서, 이렇게 메타인지 작동을 해서 합리적 사고체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내가 외도를 안 했다는 걸 증명을 해도 이 퀘스천 마크가 안 없어지는 거지. 내일 할 줄 알았다.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안 없어지니까 의처증인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아내가 외도를 안 했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까요? 아내가 외도를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생긴 어떤 대머리 아저씨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아내가 외도를 안 했대. 우리 마누라는 알파 위도우도 아니고, 마누라가 그리워하고 몰래 연락하고 만나는 알파 고스트도 없대. 그러면 아내가 외도를 안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니까? 뭐 많죠. 뭐 전화 기록. 아니 연락을 했다 그러면 뭐가 전화번호 한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로 연락한 기록도 없어. 다 떼봤더니. 아유 카톡을 했겠지. 그럼 카톡도 다 저기 네이버에 카카오에 해갖고 봤더니 카톡도 없대. 전화번호도 없대. 그래도 몰래 만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아예 CCTV를 그냥 집 아니고 집 밖이고 다 달았어. 그래서 언제 의심이 된다는 걸 다 돌려봤지. CCTV를 다 돌려봤는데도 없대. 그럼 뭐예요? 아니 무슨 저기 부인이 무슨 손오공 분신술 쓰는 것도 아니야. 분신사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카톡도 한 적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컴퓨터 기록, 메일 뭐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메일
PC 다 없어. CCTV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집구석에 앉아 있는 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걸 의사가 이 사람을 추궁하는 거예요. 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카톡도 없고 전화 기록도 없고 CCTV도 없고 메일도 없고 PC도 없고 하루 왼종일 심지어 몇 달 내내 당신이 너무 의심해서 시장도 못 가고 뭐든지 다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시장 보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 방금 이 CCTV로 확인했냐 안 했냐? 응? 국제 스파이 인재? 국제 스파이 인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의처증에 걸린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수인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혜선님 어서 오세요.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거 보세요. 이게 다 본인이 의처증에 걸린 거로 사실이 아닌데 사실과 관계없이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뭐가 생겼다? 계속 귀에 꼽아야지. 망상 증세가 생겼다. 망상 증세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아저씨 저기 남편분 의처증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상담 오시고요. 혹시나 이렇게 처방 같은 게 있으면 꼭 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수긍을 해요. 묘광님 어서 오세요. 복나님도 어서 오세요. 레이님도 어서 오세요.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다 기록 보여주고 부인이 외도 안 했다는 거 보여주고 상담 꼬박꼬박 받고 그러면 이 사람이 빼박이니까 다 수긍하고 치료받으면 해결이 될 것 같잖아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현대 수많은 이 치료 방법이 많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치료율이 떨어지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다 멀쩡한데 사실을 오해했을 뿐인 건데 이 오해를 해결하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대인관계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팀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약간의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팀장님하고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면 관계를 좋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안 하세요? 청교양님 어서 오세요. 응? 그 멘트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제가 상담해서 솔직 담백, 진심으로 툭 까놓고 허심탄회. 응? 인간 대 인간으로. 응?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다매요? 애초에 팀장님은 나란 학과에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 되게 많이 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서 이런 거 하면 학교, 직장, 모임 등에서 생긴 누군가하고의 관계적 트러블, 오해, 불편, 감정적인 어떤 대척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정말 난 그 멘트를 꺼내기도 싫어. 진짜 미치겠어. 그래서 솔직히 담백하게 기타 등등 하면 이게 해결이 될 거다고 믿는 분들이 늘 무슨 멘트를 치냐. 이 멘트를 칩니다. 미치겠어 진짜. 진짜 이걸 차라리 안 하면 다행인데 맨날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맨날 이야기를 하지. 이야기를 풀어야 된대.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게 되겠어. 맨날 무슨 얘기를 꺼내서 서로 무슨 우리의 오해를 풀고 뭐 관계 갈등을 풀고 뭔가 해야 된대. 그러면서 말로는 우리 이야기를 해 좀라고 하면서 갑자기 감정 배설 똥 싸지르고 갑자기 장문충 카톡 메일을 대고 시도 때도 없이 대화하자고 사람을 피를 말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벌써 경험 다 하셨을 거야. 이게 무슨 충 하는 것 중에 최고 으뜸이 장문충이에요. 장문충이에요.
이렇게 우리 보통 보면 카톡 보면 이렇게 뭐 많이 와야 대여섯 개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근데 막 카톡은 메시지 숫자에 막 135, 막 237,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응? 카톡은 메시지 숫자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다가 경기 나고 카톡 딱 열었다가 하! 그럼 바로 경기 일으키는 거지. 이거 어디 갔어? 잠깐만. 여기 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걸 하면 해결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 해결이 된다고 믿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왜 해결이 안 된다? 의처증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학교, 직장, 모임 등에서 뭐 때문에 대인관계를 못했으며 또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 불편, 트러블, 갈등들이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린 자꾸 내가 뭔가 자존감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매력이 없어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 능력적으로 부족하다고, 또는 어떤 이 마인드적, 멘탈이 약해서, 또는 성격적으로 좀 그래서 이렇게 느끼거나 저 사람이 나빠서, 무슨 오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모든 본질은 맨 위로 올라가서 자폐라고 쓰면 좀 그렇고, 이건 증상명입니다. 단절된 관계이냐, 소통된 관계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의처증은 고치기가 어렵냐? 의처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증상이 어떤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의심한다, 부인을, 증세. 그러니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그런 증세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요 증상만 없애버리면 이 의처증이 사라질 것 같지만, 수능 문제보다 어려운 카톡 장문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의처증의 본질은 부인을 의심한다는 건 어떤 상징성이 있는, 표면으로 올라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이렇게 종기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 종기를 짜내서 이걸 없애려고 들지만, 이 종기가 생긴 건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이 피부로 밀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처증이란 건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의처증이라는 부분으로 솟구쳐 나오니, 터져 나온 것에 불과하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의처증의 밑에 있는 그 빙산은 뭐가 본질이냐면 이게 본질이에요. 킹리적 가시형, 즉 뇌피셜 되뇌 망상만으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육감, 자기 감정만으로 사실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고 체계인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자꾸 기분이 나빠. 그런 감정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자기가 미친 사람이라는,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된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가진 사람, 즉 나는 멀쩡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걸 기본적인 전제로 깔아서, 내가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무시당한 거 느꼈을 때는 뭔가 있는 거다. 나는 관점으로 모든 것, 그러니까 꼭 부인을 의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뭐 다른 대인관계,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선택, 판단, 결정, 상황의 분석,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자기의 뇌피셜 되뇌망상, 특히 감정적인 부분의 체감, 그것에 반복되는 체감을 가지면 분명히 이거 뭐 있는 거다, 이거 내 판단이 맞는 거다 라는 부분에 잘못된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인이 외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을 증명해선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파라나님 어서 오세요. 이제 이해되셨죠?
왜 현대 정신건강의학이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얼핏 생각하면 그거 사실 여부 잘 확인시키면 오해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의처증, 의부증이 왜 치료가 잘 안 될까? 이제 이해되셨죠? 단순히 부인을 의심하는 부분만 확인시켜주면 해결된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사고 체계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고 체계 전반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의처증, 의부증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무슨 재주로 한 사람의 사고 체계 자체를, 가치관 자체를 뜯어 고칠 수가 있냐고. 뭐 가족도 아니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비합리적 사고 체계, 뒤틀린 가치관인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 처방도 별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약을 먹었어. 그랬더니 세상에 메타인지가 회복이 돼. 회복이 돼서 지은나게 합리적인 인간이 돼. 아니 그런 약이 있으면 그거 진짜 재벌되지. 어떤 약을 먹었더니 메타인지가 막 돌아와. 그래갖고 막 뭘 볼 때 되게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돼. 그거 먹으면 다 대박치고 다 주식하면 다 돈 벌지. 응? 그래서 이 킹리적 가심, 이 메타인지가 깨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메타인지 깨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게 메타인지가 깨진 거구나 라는 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워렌 존 버핏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존버만이 살 길이다. 존버만이 살 길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왜 존버를 하냐 물으면 다른 근거가 없어. 그냥 근거는 뭐냐? 내가 샀다. 내가 잘못된 판단할 일이 없다. 이건 결국 기다리면 오를 것이다. 사실 이 존버라는 자체는 그 어떤 가치 기준을 적용해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냥 말 그대로 종교적 믿음. 응? 존버라는 건 거의 그냥 어떤 특정한 주식에 가진 맹목적인 믿음에 가까운 거거든요. 밑에 존버라고. Only 존버 is life way.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사면 이거를 놓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약물만 딱 하나 먹었더니 우리가 메타인지가 돌아오면서 지은나게 합리적이가 된다. 그래서 망상 증세가 없어진다. 야, 그러면 진짜 저 당장 먹지. 매일 한 개씩 먹지. 저도 요즘에 제 나이가 50 몇 살인데도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외출하고 그럴 때 자꾸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눈이 마주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도 내가 아직 나이가 50대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먹히긴 하나 보구나. 내가 눈길을 끌 정도의 매력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메타인지가 너덜너덜 거린다는 거지. 너덜너덜. 이게 안 돌아오는 거야. 이게 살아있네. 이게 안 돌아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돌아오게 만든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놈의 인기. 예? 이제 전 아직도 제가 살아있다고 믿어요. 아직도 살아있다고 믿어요. 집에서는 맨날 저보고 50대 3.5의 남자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집에서 지연이 엄마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메타인지를 제발 회복해라. 이렇게 팩폭을 하지 마. 그러니 약물 처방한다고 의처증, 의부증이 돌아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약물 처방도 안 돼. 그럼 상담 처방을 해야 되는데
저도 평생 상담하면서 살아왔지만 어쩌다 한 번씩 상담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이 가진 인생 전반의 근본적인 사고 체계를 이 메타인지 날라간 걸 합리적인 사고 체계로 회복을 한다?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가능하면 예수지. 근데 예수도 살아생전 예수 부처도 동시대 때 동시대 때 사람들, 그리고 먼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를 회개시키고 깨닫게 성불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메타인지를 가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저렇게 막 제자들이 저렇게 막 3.5 절대 아니십니다. 6.8인데 이러니까 제가 너덜너덜 메타인지가 너덜너덜. 그러니까 사실 누구라도 메타인지를 쉽게 가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가뜩이나 뭐 의처증, 의부증 가진 사람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약물 처방도 안 돼. 그러면 상담 처방도 안 돼.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내가 뭐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의 이런 비합리적 사고 체계를 합리적 사고 체계로 바꿔가야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비합리적 사고 체계를 합리적 사고 체계로 바꾸는 게 뭐다?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통해서 대인관계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의처증, 의부증에 해당되는 이런 의처증, 이런 거에 해당되는 킹리적 가심을 메타인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꿔내는 거죠. 킹리적 가심이 비합리적 사고체계고 메타인지적 사고체계가 합리적 사고체계인 거. 근데 웃긴 게 뭐냐? 다들 요즘 메타인지 하죠? 네? 근데 이 메타인지 여기 써 있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이 메타인지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훈련하고 습관화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가? 라는 부분들은 사실 또 아직도 물음표예요. 물음표라서 이 부분을 제가 어저께 2부 강의에선 조금 마지막 아예 끝단계 진도를 나가서 메타인지를 상묘학적인 버전으로 풀어낸 게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앞으로 연응이 뭔가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게 연결된 반응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상묘학 버전의 메타인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힘의 사용적 개념을 조금 현대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쓸 때 우리가 누군가하고 힘을 겨룰 때 우리가 균형을 잡으면서 힘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힘쓰다가 쓰러져 버리니까, 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하고 힘을 겨룰 때 쓰는 어떤 밸런스를 세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하나는 1차 밸런스, 두 번째는 2차 밸런스, 세 번째는 3차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무술에서 사용되는 밸런스는 요 세 번째인 3차 밸런스입니다. 그리고 요 이치가 그대로 대인관계에 사용됩니다. 대인관계에 사용되는 밸런스가 뭐다? 3차 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3차 밸런스를 이해를 못하면 대인관계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몸 힘쓰기가 이렇게 대인관계로 이어지면 그때 이거를 운동으로 접근한다면 그게 운동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밸런스는 근데 숫자를 보시면 돼요. 왜 1차 밸런스냐? 한 명밖에 없어서 1차 밸런스예요. 그렇죠. 2차 밸런스는
2명이 있으니까 2차 밸런스예요. 그러면 3차는 3명이 있어서 3차 밸런스냐 하면 아니고요. 2차 밸런스의 특징은 뭐냐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정. 벽이라면 벽이 고정되어 있고 사람이라면 상대가 안 움직여. 그냥 딱 고정되어 있어. 벽처럼. 그럴 때는 2차 밸런스라고 하고 3차 밸런스는 그럼 무엇이냐? 아까처럼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3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나, 상대 또는 물체가 있는 건 2차 밸런스와 같은데 근데 뭐가 다르냐? 이동해. 2차 밸런스의 특징은 고정되어 있다는 특징인데 3차 밸런스는 이동해.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3차 밸런스를 경험하게 되는 게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바닥치기 있죠? 서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양발 수평으로 나란히 서서 서로 손바닥이 마주칠 정도 됐다가 뭐 치는 척 했다가 뭐 뒤로 빼기도 했다가 더 밀기도 했다면서 이렇게 서로 툭툭 이렇게 치는 거 있죠. 그럴 때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쓰는 이 3차 밸런스를 경험한 때입니다. 나도 있고 상대도 있고 서로의 힘이 접촉도 하지만 이 상대방 힘이 이동돼. 그럼 어때요? 상대방 힘이 이동됨에 따라서 내 힘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상대가 밀면 나는 조금 뒤로 빠지고 상대방이 당기면 난 좀 더 밀고 어떤 식으로든 상대의 움직임 변화, 이 이동에 맞춰서 나도 이동을 해야지만 균형을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3차 밸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힘쓰고 상대방도 힘쓰고 접점도 일어나는데 상대방의 힘이 변화가 돼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나도 변화를 줘야지만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3차 밸런스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대로 대인관계의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1차 밸런스가 되면 뭐가 된다? 그게 바로 킹리적 가심, 망상이 됩니다. 아까 의처증, 의부증 가진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타인과 접점, 상황과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힘쓰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는 것 같고 모든 밸런스, 이 생각의 밸런스, 여기서 얘기한 밸런스는 힘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려는 생각의 밸런스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합리적으로 교정한다고 하는데 합리적인 생각을 뭘로 교정해?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잡아요? 자기 혼자 생각을 또 짐작하고 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 이유는 이거야 라면서 추론을 하고 또 추론하고 자기 논리에 또 다른 논리를 이어대고 그걸 계속 이어내고 반복시키는 결국은 아무리 이걸 논리적으로 돌려서 자기 생각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냥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아무리 논리적인 생각을 깊게 했어도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아무리 해도 대뇌 망상 뇌피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많은 생각, 자기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뭔가 자기가 알고자 하는 해답, 결론, 사실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 생각의 균형이라는 밸런스를 1차 밸런스로 하려고 듭니다. 그런 결과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 이야기즘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장문충에 뭐 메일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격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1차 밸런스 중심으로 모든 사고 체계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고 체계 기반 자체가 그냥 송두리째 비합리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킹리적 가심의 망상적 사고로 대인관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의처증, 의부증과 이게 똑같다고요. 증상적으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차 밸런스는 무엇이냐면 2차 밸런스는 무엇이냐면 자기 혼자 생각하진 않아요. 2차 나하고 상대방을 두고서 생각은 해요. 예?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지만 첫 번째 사람은 자기 혼자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상처받았어 나를 좋아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멋대로 판단하고 결론 짓는 사람이 1차라면 2차의 경우는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응? 이야기 좀 하자고 하고 대화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의 접점이 이루어지니까 밸런스가 나올 것 같잖아요. 안 나온다니까. 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벽에다가 이렇게 아까처럼 기대고 있는 걸 이런 걸 2차 밸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게 2차 밸런스예요. 그때 우리가 뒷짐을 지고 서 있든 무슨 뭐 저런 기댄 상태에서 폰을 보든 우리가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왜 안 넘어져요? 벽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기댄 상태로 뭔 짓을 하든 우리는 안 넘어져요. 2차 밸런스 상태니까. 근데 이건 왜 안 넘어지냐면 이게 벽이니까. 사람이 아니고 벽이라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힘을 겨룰 때 상대방이 벽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하고 대인관계를 할 때 벽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답답함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균형을 2차 밸런스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되게 무슨 뜻이냐. 아까 2차 밸런스 할 때 제가 무슨 비유를 드렸죠? 벽을 드렸잖아요. 벽. 이 사람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벽창호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진짜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라서 사람이란 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모르고 벽처럼 여기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하고 2차 밸런스를 따질 때 뭐 어떤 걸 많이 따지냐면 이런 거를 갖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없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러면 뭐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뭔가 이런 사람들은 벽창호처럼 딱 어떤 고정되어 있는 이게 벽이라고 얘기한 그 특징이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2차 밸런스는. 그래서 어떤 원칙, 어떤 사실, 어떤 논리를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뭐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상처를 입었고 그럴 수 있고 없고라는 그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처럼 계속 밸런스를 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선 이게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심지어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거는 뭐가 사실이고 아니고 맞고 틀리고 도덕적이고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하려고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적 부분에 내가 어떻게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돼.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이 가지는 1차 밸런스는 쉽게 얘기하셨고 1차는 그냥 킹리적 가심. 망상이고 2차는 도덕, 상식,
이런 PC적인 얘기를 하고 또는 뭐 과학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차는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해가 안 되시죠? 이 2차와 1차는 뭐 금방 이해가 되고 이런 1차와 2차와 3차 사이에 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풀어드리려고 제가 이 백지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2차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2차 밸런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돼야 하는, 되고 싶은, 돼야 맞는 이런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좋고 싫고를 엄청 따져요.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런 거 엄청 따집니다. 돼야 하는 되고 싶은은 뭐냐면 그냥 그게 이거 미리 써드릴게요. 3차는 뭐냐면 이 앞에 거 다 까부시고 뭐만 딱 남는 거냐면 되어진 글이 된 그 현상을 갖고 뭐가 맞고 틀리든 뭐가 좋고 싫든 뭐가 하고 싶고 뭐가 하기 싫든 어쨌든 이렇게 됐어. 이런 게 벌어졌어. 그럼 어떡해? 내가 맞춰야지. 아이 싫으면 그럼 다 집어쳐 하고 때려칠 거 아니라면 응?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 대한민국 그 유명한 속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그렇죠? 아니 우리도 뭐 다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뭐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뭐 이랬어요. 뭐 저도 연봉 한 100억쯤 받고 싶고, 예? 나이도 젊어졌으면 좋겠고, 몸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싫은 것도 되게 많아요. 뭐 그중엔 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진 것도 있고 그래서 글이 돼야 마땅하고 옳은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럼 어쩌라고요. 뭐가 하고 싶고 하기 싫고 뭐가 맞고 틀리면 뭐 어쩌라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바람 어떤 맞고 틀린거와 관계없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 그 나하고 상충돼. 내 바람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과 상충돼. 그러면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직장을 봤는데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이 2억인데 여긴 3천만 원밖에 안 준대. 연봉 2억 받고 싶은 사람이 3천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그만둬야죠. 직장 거기 다니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형편이 아니야. 그럼 다녀. 그럼 다녔으면 자기가 그 직장 생활에 맞춰야 되잖아요. 아예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뭐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뭐가 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어떤 결과가 벌어졌고 그걸 내가 수용해서 뭔가의 다음에 뭔가 해볼 만한 여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어떤 유동성, 연동성을 발휘해서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